부정적 증서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뭐 발표 불안이나 뭐 스피치 공포나 대중 공포, 사람에 대한 공포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두려움을 영어로 보면은 fear, F-E-A-R, fear라고 그래요. fear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또 false는 거짓된이라는 뜻이고, evidence는 증거물이라는 뜻이고, appearing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reality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을 fear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두려움은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지만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 생각하는 우리 마음 상태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려움을 착각하고 있는 이 마음을 깨트리면은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이야기겠죠. 두려움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 훈련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험 훈련도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는 가장 좋은 두 가지는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까 또 하나는 현실 체험 속에서 두려움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두뇌는 실제 현실과 상상 속의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실제처럼 상상을 해버리면은 상상 속의 현실을 실제 현실처럼 받아들여요. 오늘 지하철 스피치를 하셨잖아요. 지하철 스피치 하셨던 그 내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 스피치 할 때 그 감흥을 상상 속에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감동을? 근데 아까 그거는 왜 안 돼요? 그 감동 느낄 수 있는데. 훈련이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하철 스피치를 할 때 그 느꼈던 감동을, 그 자신감을, 그 열정을 두뇌 상상 속에서 50번, 100번을 느낄 수 있다면 지하철 스피치 50번, 100번을 하는 효과가 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는 것도 실제 현실과 똑같은 효과가 오는 거예요. 굳이 지하철 스피치를 50번, 100번을 안 하더라도 단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감동적인 경험을 상상 속에서 계속 리허설을 할 수 있다면 두뇌는 똑같은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들은 단 한 번 지하철 스피치를 하지만 그 지하철 스피치로부터 느꼈던 감동이나 자신감을 평생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둔감해서 상상을 못한 사람은 지하철 스피치 50번, 100번을 해도 두뇌 속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할 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체험 속에서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상상 속에서 리허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은 최고의 변화의 도구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두려움을 만든 게 뭐냐를 생각해야 돼. 두려움을 만든 게 바로 상상이라고요, 저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 시간에 긴장하다가 떨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오늘 그 긴장하고 떨었던 그 경험 때문에 창피해서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긴장하고 떨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비웃는 것 같아요. 수업실에 앉아있으니까 선생님도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옆에 애들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학교 갈 생각만 하면 계속 긴장하고 떨고 남들이 비웃는 생각만 해.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상상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그 긴장, 떨림, 창피함을 수년 동안 상상을 했어요. 당연히 각인되겠죠. 마치 LP 레코드판의 홈처럼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상상의 힘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상 안 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한 번 긴장을 떨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생각 안 해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긴장 떨리면 잊어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상상했기 때문에 내 두뇌에 두려움을 각인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반대도. 오늘 한번 지하철 스피치를 했어요. 지하철 처음엔 창피했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죠? 그 자신감의 경험을 오늘 집에 가서 생각이,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와. 밤새도록 그 자신감 경험을 상상하는 거예요. 막 기분 좋아지고 막 흥분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 밥하면서 상상하고 설거지하면서 상상하고 교회 갈 때마다 상상하고 사람들 볼 때마다 아 오늘 지하철에 스피치 했던 그 상상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루 내내 그 상상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야.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 상상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자신감의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할 자리가 오면 아마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막 생길 거예요. 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만드는 것도 상상이고 자신감을 만드는 것도 상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두려움은 왜 생겼느냐? 이거지. 당시 원하는 것에 집중해 초점을 돌아 무시해 경고 신호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집중을 했다는 거야. 뭐 스피치로 본다면은 계속 긴장하고 떨고 목소리 떨리고 창피당하고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 경험만 계속 상상한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이제부터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김용훈 선생님은 지하철 스피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자원으로 활용해야 돼요. 자, 차를 타고 갈 때도 지하철 스피치 하는 상상을 해야 되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지하철 스피치 그 자신감을 상상해야 되고 꿈을 꿀 때도 그 상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내일 교회 갈 때 지하철만 보면은 지하철 스피치 하는 상상이 돼요.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 박수를 보내는 승객들 기분 좋았던 그 클라이막스 장면 이걸 상상해야 된다고요. 그걸 만약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은 단 한 번 지하철 스피치를 했지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선생님은 발표 불안이 완전히 없애죠. 문제는 그렇게 경험하고도 상상을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상력은 의지력이나 기력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도구가 뭐냐? 상상력이다. 근데 이 상상력은 있잖아요. 체면을 걸 때 가장 크게 발휘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왜 체면이 유용한 도구냐를 생각해야 돼요. 체면 상태에 들어가면 상상력이 최대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자, 체면 이상한 게 아니고요. 편안해지면서 긴장을 풀고 몸이 이완된 상태에 한 가지에 집중을 할 때 이게 체면이거든. 그 체면 상태에서는 최고의 상상력이 발휘가 된다. 그래서 체면을 배우기 이전부터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체면을 다 스스로 활용했던 사람들이죠. 꼭 체면을 걸어줘야 체면에 걸리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의 생각에 몰입했던 사람들은 다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체면은 다른 말로 집중. 자, 체면은 뭐라고요? 집중. 자, 몰입. 이런 게 다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에 몰입하면 긍정적인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체면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발표 불안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발표 불안. 긴장 떨림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긴장 떨린 것 같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나 열정이나 감동이나 희망이나 꿈이나 목표나 이렇게 긍정적인 체면에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고 초점을 두라는 신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그 한 번의 그 감동과 그 자신감과 그 희열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그 지하철 스피치가 저는 선생님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지하철 스피치 50번, 100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공간과 원하지 않는 공간은 좀 틀려요. 자, 지하철에 섰을 때도 아마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승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면 어떡하지? 비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신경을 썼다면 아마 말이 놓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거야. 나는 내 인사를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긴장 떨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긴장 떨림을 해소하고 내가 말을 잘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면 아마 긴장 떨림도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열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실수나 긴장 떨림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고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영업인들 본다면은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이 고객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영업인이 나한테, 참 고객이 나한테 거절을 했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부정적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건 다르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제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편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편안하죠. 근데 의자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100m 위에 내가 앉아 있어. 100m. 100m 높이의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떨어질까? 자, 의자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자 밖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의자 앞만 바라보면 두려울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m 높이지만은 바깥에 전부 안개로 다 덮게 만드는 안개. 100m인지 이걸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안개. 솜사탕처럼 만들거든요. 그러다 나서 이제 의자 안에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어때요? 편안하겠죠. 근데 100m 높이를 보여주니까 바깥에 이 100m 높이에 집중하니까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지,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창피당하고 이런 부정적인 게 집중이 되고 있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아기는 두려움도 모르고 금기사항도 모르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아기는. 근데 태어난 이후에 두려움을 학습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된 두려움은 없앨 수 있을까요? 학습한 거라면은 다시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없앨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가능할까요? 학습된 거니까 그렇죠.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두려움을 타고났다면 없애는 게 힘들어요. 두려움을 타고난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학습된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학습되느냐를 봐야 돼. 첫 번째는 자, 파괴적 비판. 시작. 파괴적 비판. 파괴적 비판은 이제 부모가 꾸지람을 할 때, 심하게 꾸지람을 할 때 파괴적 비판이 이루어져요. 또는 그 부모의 그 부부 싸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뭐 이걸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그럼 아기는 두렵잖아요. 아기는 부모한테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기를 바라는데, 보호해줄 보호자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 버림받는 그 외로움과 박탈감, 버림받는 느낌, 상처가 되는 거죠. 자, 아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큰 목소리, 엄마 아버지의 싸우는 목소리,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괴, 비판, 신체적 체벌. 그러니까 금기시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어릴 때 하지 마, 그만둬,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자, 특히 이제 짜증스럽게 하지 마, 그만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아기가 특히 많다 보면 부모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통제받는 아기 입장에서는 이거는 두려움이 됩니다. 사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금자리. 마치 이제 젖소를 키운다면은 목장이라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목장이라는. 목장에 젖소를 풀어놓으면서 젖소가 알아서 풀을 뜯어먹게끔 그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게 부모란 말입니다. 아기가 뛰어놀 수 있게끔, 장난치고 말썽 부릴 수 있게끔 모든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젖소를 키울 때, 야, 너는 왜 이 풀을 안 뜯어먹어? 죽을래? 젖소를 때리는 거지. 이거 뜯어먹어, 빨리. 왜 안 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젖소를 끌어가면서, 너 이거 먹어, 빨리. 이거 안 먹다 또 때릴 수가 있잖아요, 젖소를. 채찍을가지고. 그럼 젖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풀을 뜯어먹으면은, 주인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데, 어떤 풀을 뜯어먹으면 나를 뭐라 그러잖아. 계속 간섭을 하는 간섭.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든지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놔두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때리면서 간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젖소 입장은 어떨까요? 어떤 풀을 뜯어먹어야 사랑받을지 모르니까 풀을 뜯어먹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주인님 눈치를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도 마찬가지야. 아기도 그냥 이 목장처럼 그 보금자리 속에 풀어놓고 그냥 자유롭게 크게 놔둬야 되는데 부모가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너 왜 밥을 제대로 안 먹어? 왜 벽에 낙서하는 거야? 왜 똥을 제대로 안 싸? 왜 바지에 똥 쌌어? 왜 오줌 쌌어? 기저귀 언제 뗄래? 빨리 자! 언제까지나 TV 볼 거야? 게임 그만둬! 계속 게임 할래? 공부해야지.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입장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아기는 판별 능력이 없거든요.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의 가치의 조건화를 통해서 아기가 계속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부모가 부부 관계가 안 좋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할머니한테 키워준다든지 이러면 더 심하겠죠? 그 이해되시나요? 이런 가정 환경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고요. 충격적 실패 경험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꼭 세월호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학교 다닐 때 오후 시간에 뭐 발표 하나 들었다, 책을 읽다 들었다, 학급 회의 시간에 뭐 발표 하나 들었다. 이게 다 충격적 실패 경험들입니다. 만 18세 이전에는 우리 그 자아가 굉장히 연약해요.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실패지만. 그래서 소풍 가다가 소풍 가서 옛날에 뭐 했냐면 장기자랑 시키잖아요. 자, 우리는 그 어떤 강이나 산에 소풍을 가거든요. 비행기를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시켜. 근데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창피를 당했어요. 그 다음 소풍 가는 게 두려워요. 소풍 가면 또 노래 시킬 텐데. 아, 나 노래 안 부르고 싶은데.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리 그 대전에서 올라오신 최용규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한 70 정도 됐어요. 자, 한 3년 전까지 이제 대전에서 매주 올라왔어요. 일요일마다. 그분도 지하철 스피치를 많이 해서 한 200칸 이상 했어요. 지하철 스피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올라와서 오늘 스피치 훈련을 받고 있는 최용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60대 후반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썼냐면은 저는 죽기 전에 이 발표 공포, 대중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멀리 대전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게 어땠습니까? 여러분 소풍이 좋았습니까? 저는 365일 중에 소풍 가는 날이 가장 싫었습니다. 왜 싫었는지 아십니까? 소풍 갈 때 노래를 시키는데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창피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또 소풍 가면 노래 시킬 텐데 나 노래 못 부르는데 또 창피 당할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소풍 가는 날이 되면은 그 다음 전날부터 저는 밤에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하든지 소풍을 빠져야 되는데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 소풍인데 제가 소풍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놈의 발표 불안 때문에 말이죠. 오늘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런 고질적인 불안증과 대중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분이 그렇게 훈련했다니까. 지금 대전에서 이제 그 명상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한 69세 정도 됐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풍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상처가 되는 거죠.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는 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악기 연주하는 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국어 시간에 책 읽는 것, 뭐 발표 시간에 회의 시간에 발표하는 것, 이게 다 충격적 실패 경험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안 시켰. 네? 학교 다닐 때는 안 시켰어요. 그럼 선생님 큰 충격 실패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의외로 교회 가서 실패를. 그건 큰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고 이제 성공적 경험 부족. 경험이 부족하면 당연히 떨리겠죠, 그죠? 미지의 일에 대해서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원신 시절에 사냥을 할 때 항상 사냥하던 사냥터에서 사냥할 때는 좀 안전한데 새로운 사냥터를 개발해서 사냥을 하려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를 타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자 어떻게 생기냐면 아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데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에 안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강박이나 A타입 행동 양식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까다롭거나 너무 완벽주의이거나 너무 올바른 가치관을 주입시킬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의 자녀 중에 이 두려움, 이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 있는 거 많이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이라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사의 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아들이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도 계셔서 그런데, 자, 그런 그 종교를 떠나서 생각하세요. 왜 목사님의 아들이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이 있어야 될까요? 왜 교사의 아들이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이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나 교사 같은 경우는 올바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가르치려는 습성이 강하면 아기는 부모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조건부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르면 사랑해주고 부모의 가치와 관계없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꾸지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걸 따지잖아요. 너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공부를 잘해야지, 뭐 이거죠. 너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인사를 잘해야지, 착한 행동을 해야지. 요거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요. 너는 학교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공부를 당연히 잘해야지. 학교 선생님의 아들인데 너는 말씀을 부리면 안 되지. 착한 행동을 해야지.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치료를 많이 받아요, 저한테.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너무 엄격하다는 거죠. 자, 목사님이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 온 다른 사람한테 내 아들이 혹시 실수할까봐 항상 그 일요일 되면은 아침마다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자리는 어디에 앉아야 되고, 뭐, 예배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숨이 막힌다는 거야. 자기 집에 사는 게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은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교사인 경우도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 간섭하고 꾸지람하고 통제하고 완벽한 자녀를 요구하는 그 집안에서 이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 보면 이제 5단계에 생리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이 존중의 욕구 중에 어릴 때부터 충분히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라잖아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이 욕구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사랑받기 이전에는 그 다음 단계 자아실현으로 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모 앞에서 충분히 실수도 하고 말썽도 부리고 잘못된 행동도 하고 어릴 때 아기답게 뭔가 표현하면서도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에 자아실현의 욕구로 간다는 겁니다. 가치를 실현하고 꿈을 실현하고 뭔가 베풀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근데 어릴 때 부모한테 조건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착한 행동을 하면 사랑받는데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랑받기 위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TA의 세 가지 욕구로 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 크게 PAC 세 가지의 이제 자아 상태가 있어요. P에는 어버이 자아, 비판적 어버이의 CP. 이거는 내 마음속에 나를 나무라는 마음을 CP라고 그래.
자, 크리티컬 피어런트. 엄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죠. 엄부의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남들은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하는데 나는 왜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지? 남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많이 못 벌지? 이게 비교하고 날 꾸짖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있죠. 내 마음속에 나를 꾸지람하는 마음이 많다면 어릴 때부터 꾸지람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NP라는 건 뭐냐면은 nurturing parent, 자애로운 엄마 같은 마음인데 나를 감싸는 마음. 아 그래도 괜찮아. 민티킴 잘할 수 있어. 넌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하잖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잘할 수 있고 너는 반드시 크게 변화하고 성공할 거야. 이렇게 나를 따뜻거리는 마음이잖아. 이걸 이제 자모라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은 자모의 마음이 커져요. 근데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은 자모의 마음이 크지 않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어른자, adult.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사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착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흩은 짓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의 권사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착한 행동 인도해야지. 이렇게 뭔가 착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A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빨간불 켜졌을 때 건너가면 안 되지. 신호등을 어기면 안 되지. 길거리에 휴지를 부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죠. 이건 이제 A. 그 다음 어린이자에 뭐가 있냐면 이제 순응적 어린이 AC. 착한 행동, 착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가 있어. 그런 어린이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듣고 싶고, 남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남들한테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릴 때 왜 부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거, 아기처럼. 그걸 이제 AC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FC가 뭐냐면, FC는 선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거야. 막 사고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어릴 때 막 자기 표현하는 것처럼, 어른이 된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싫으면 싫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그리고 발표할 때 앞에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요걸 이제 FC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인간에게는 5가지 마음이 있는데, 자, 이 5가지 마음 중에 만약에 어릴 때에 뭐 교회 목사님이나 학교 교사, 선생님처럼 부모가 너무 엄격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올바른 가치관을 주입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수능적 아이가 되는 거죠. AC 착한 어린이 마음 커지는데 FC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아기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표현의 욕구가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CP 엄한 아버지 같은 마음은 커져 있는데 자유롭게 나를 따뜻거리는 그 자유로운 엄마 같은 마음은 약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래서 부모가 너무 교회 목사님이나 학교 교사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주입시킬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 눈치를 보며 자랄 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억압적인 환경에서 FC 나를 표현하지 못하면서 자랄 때, 너무 착한 아이로 자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나는 착하다, 착하다, 얌전하다, 철이 들었다. 만약 이런 3가지 용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민티 기분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무섭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릴 때 착했기 때문에 억압한 게 많았겠죠. FC가 위축됐겠죠. 그래서 어릴 때 위축된 그 FC가 지금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섭게 막 반항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저를 억압하려고 하면은 약간 반항하는 기질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AC가 네. 크고 FC는 작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 누르려 하면은 그쵸. 반항하는 거죠. 반항심이 나죠. 반항하고 눈에 눈물 나죠? 눈물은 예전만큼 막 나진 않는데 어렸을 때 억압받았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억압하려고 하면 이제 좀 그래서 막 분하고 막 억울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럴 거야 막. 막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그러면 막 힘들죠? 아니, 지금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예전에는 말을 못했죠. 표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A씨로 살아온 거예요. 착한 아이로. 예전에는 그래서 그랬죠. 착한 아이로 FC를 억누르고 열심히 그러니까 A씨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면요. 싸가지 없게 막 행동을 하는데 그 성질을 받아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선생님.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막 싸가지 없게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성질 있는 그대로 다 부리잖아요.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 지금 현업 씨랑 그렇게 성질내지는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성격 좋은 남자. 네. 성격 그냥 좋기보다 선생님을 받아주는 남자. 선생님의 싸가지 없는 행동까지도 받아주는 남자. 맞아, 이현업 씨 싸우지 않았나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걸 또 끼게 거슬려하네.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에 착한 아이로 컸기 때문에 말썽을 안 부리고 컸잖아요, 선생님은. 말썽을 안 부리고, 착한 행동만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말썽을 안 부린 그 억압된 그 마음이 표출이 안 되고 억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한테 투정도 부려야 되고, 시기 질투도 내야 되고, 바가지도 긁어야 되고, 잔소리도 긁어야 되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한테. 근데 그 누군가가 남편이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만, 좋은 부부관계를 맞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너무 또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남자가 또 교회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님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따져서 막 숨이 막히게 착한 행동만 뭐 요구하거나, 그럼 선생님은 가정 자체가 또 감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의외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런 사람 다 좋아하죠. 네? 그런 남자 다 좋아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맞아요. 그, 자 어릴 때 감옥 같은 그 환경에 자랐거든요. 감옥 같은 환경에서 착한 아이를 길들여지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에 해소하지 못한 엉어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엉어리는 죽을 때가 없어지지 않아요. 3살 벌어서 8살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엉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걸 못 받아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며느리한테 나중에 결혼하면은 며느리한테 시집사주를 살리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또는 그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한풀이 하면 계속 이야기하고요. 예?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다고요. 또는 뭐 시냇가에 빨래하면서 빨래 방망이 두드리면서 막 그 한풀이 하고, 이미자 여자 일생 노래 부르면서 한풀이 하고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풀이 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 현대인들은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분풀이 할 그 며느리도 지금 가까이 없고 다 분가시키니까 빨래투도 없어졌고, 이미자 여자 일생 노래도 지금 없잖아. 지금은 저기 노래방에 그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그 시절이지 한풀이 하는 노래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 해요. 60년대 이미자가 없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을까. 이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풀이를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사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래라든지 이렇게 우리 옛가요 아리랑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해소의 통로였겠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해본 들도 그게 쉽습니까?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배우자를 이렇게 다 받아주냐고요. 일단 요거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해소가 안 되면 있잖아요. 욕구 좌절과 마음의 구멍이 뚫리는데, 마음의 구멍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 시골에 창호지문 있잖아요. 동지스타일의 창호지문에 구멍이 뚫리면 어때요? 바람이 술술 들어오죠. 실이죠. 그래서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구멍을 막아야 되죠.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착한 아이로 크다 보면은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것도 참 힘든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거나
우질함을 듣거나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럼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구멍을 막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방어기제. 그래서 발표할 자리에 가면 발표를 잘못해서 혹시 창피당할까봐 이게 싫은 거야. 발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혹시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봐 간증할 자리를 피하고 찬송가 부를 자리를 피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상처받을 자리를 스스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 회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방어기제라고 한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마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계속 말할 자리를 회피하게 되고 사람 만날 자리를 회피하게 되고 자 스스로 계속 자기를 안전지대로 내몰죠. 고립적으로 내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으로 굳어지겠죠. 나이는 들었는데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고 사람이 불편하고 나서기가 싫고 그러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개의치 마라. 시작.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개의치 마라. 이건 이제 18대, 40대, 60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당시 18살일 때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염려하게 됩니다. 40살이 되면 자신에 대해서 누가 무슨 생각하든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 60살이 되면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전혀 개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지하철 스피치 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아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관심도 없는데 내가 괜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자아 개방을 해야 돼요. 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개방한다. 시작.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의 자신을 개방한다. 자, 자아 수용. 공감, 이해, 인정, 수용을 충분히 경험한다. 시작. 공감, 이해, 인정, 수용을 충분히 경험한다. 나를 개방했을 때에 누군가가 100% 나를 수용,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참 만남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 심리치료 분야의 90%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자,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개방했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90% 이상의 상담사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있는 그대로 개방을 하고 개방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있으면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합니다. 자,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거든요. 교감신경은 짧은 호흡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은 긴 호흡 상태가 돼요. 교감신경계에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응급투쟁 및 도주 반응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나 위기 반응을 할 때 교감신경이 되죠. 이 반대로 신체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 체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완 반응,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왜 복식호흡 훈련을 하느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식호흡을 하면은 몸이 이완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심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두려움이 좀 심하면은 교감신경에 과민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로는 불면, 어지럼증,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에 소화불량이나 위염이 있고, 창자에 변비 설사가 있고, 말초 혈관이 수축이 돼서 손발이 차거나 저리고요. 근육이 긴장돼서 두통이나 가슴 압박감이나 떨림이나 목에 이물감이 있고, 침샘에 입이 마르고, 호흡이 빨라진다는 거죠.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나요, 선생님? 빨리 뛴다 또.
오늘 지하철 스피치 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만 좀 긴장, 그다음에 괜찮았어. 그럼 선생님은 거의 해결됐네 이제. 왜냐면 처음에만 심호흡 하고 음. 철판 깔자 하고서 근데 조금 선생- 떨렸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지하철 스피치 한두 번만 더 하면은 싹 좋아지겠네. 그 정도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우리 민트킴은 좀 지하철 썼을 때에 좀 이런 현상이 있나요? 지금 뭐 지하철을 스피치할 때 별로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그냥 잘 못 배운 거 채우려고 음. 10번 정도 나왔어요. 오케이. 윤도가 선생님은 앞에 나와서 말할 때 어떠세요? 지금은 뭐 저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음. 뭐 긴장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많이 나았어요. 이런 거 별로 없죠? 요게 이제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요게 반 이상 없어졌다면 이제 거의 완화가 된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호흡이 빠르다든가 음. 아니면 이제 뭐 하다못해 뭐좀 수화불량도 있다든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없어졌네. 뭐. 불안정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많이 제가 강의했죠. 자, 리뷰하는 의미에서 빨리 지나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우선 자, 발산의 법칙 시작. 발산의 법칙, 긍정문 배치기. 긍정외적 오버액션이라는 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크게 웃는 연습, 발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올 때마다 제가 시키고 있죠. 네, 그거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대결의 법칙 시작. 대결의 대결의 순간. 법칙. 대결하는 순간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공간을 절대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할 자리라든지 강의를 하거나 뭐 사회를 보거나 뭐 하든지 간에 일단은 기존에 내가 두렵게 생각했던 것을 대결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성격 중에 대결성의 성격과 회피성의 성격이 있는데 대결성의 성격이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는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해라. 대결에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의 법칙 시죠. 행동의 법칙. 자, 두려운 행동을 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커지는 거예요. 지하철 스피치는 대표적인 거죠. 지하철 스피치와 같은 두려운 행동을 함으로써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스피치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에 말하는 게 두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해보면 큰 도움이 되죠. 왜냐면 두려운 행동은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노력 역힘의 법칙 시작. 노력, 병력, 평의 법칙.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죠. 긴장을 없애려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라. 왜냐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이 긴장이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 떨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긴장 떨림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긴장 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스피치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허용을 해라. 자, 허용한다 시죠. 허용한다. 자, 이 문제를 허용을 해라. 자, 허용. 그래서 긴장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떨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실수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하는 순간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하철 스피치도 같은 원리입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철을 나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 나가서 실컷 긴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실컷 긴장하는 스피치를 하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실컷 실수를 해보자. 실컷 망가져보자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에서 스피치할 때 지하철이 너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망가지는 훈련을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두 분은 말을 했겠지만 옛날에는 주로 뭘 시켰냐면요. 올챙이송 이런 노래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부르는 올챙이송. 올챙이송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그렇죠. 마징가 제트 노래를 부르고, 춤추게 만들고, 그렇게 창피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지하철에 창피한 행동을 해도 죽지 않는구나.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런 걸 하긴 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자, 집중의 법칙 시작. 집중의 법칙.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도 집중하는 게 커지고요. 긍정적인 것도 집중하는 게 커져요. 다른 말로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려 하면 더 많이 긴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긴장이나 떨림이나 실수와 같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거다. 말하는 내용. 말하는 주제. 스피치 주제, 스피치의 목적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주제에 집중을 하면 열정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준비를 안 해도 되지만은 다음에 이제 강사 훈련을 할 때 자기 강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충분히 준비를 하는데 10분을 강의한다면은 100분 분량을 준비를 해야 되고 30분을 강의한다면은 300분 분량을 강의를 해야 된다. 자, 준비를 해야 된다. 10배 이상을 준비를 하면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내 몸에 막 가득 채워지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에 급급해서라도 내 에너지는 말하는 내용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 집중이 되면 열정이 커지고 열정이 커지면 자 6번입니다. 대체의 법칙.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열정이 커지면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는 뜻이죠. 자, 의자는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크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앉아버리고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크면 열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열정을 키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완의 법칙. 자, 편안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든다. 시작. 편안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죠? 바로 심호흡을 해야 되고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자, 이완은 복식호흡,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면요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체면요법. 자, 스스로 자기 체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상상이 안 돼도 괜찮아요. 김영호 선생님, 상상이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시키는 체면요법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마에 힘이 빠지고 위아래 눈꺼풀에 힘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긴장 이완법, 자율 훈련법과 같은 이런 체면요법을 훈련해라. 자, 그 다음에 자 분리의 법칙 시작. 분리의 법칙. NLP를 진행하는데 분리의 법칙 아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우주의 용광로에 버리는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런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용광로에 불태워 없애는 것. 자, 영화를 본다면 영사 기사의 자리에 앉아서 흑백으로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영화 속에서 대감기를 시키는 것, 이게 다 분리의 법칙이에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 이것도 분리의 법칙이에요. 자, 힘들었던 장면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이 마음이 분리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LP 기법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개방의 법칙 시작. 개방의 법칙. 자아 개방을 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자아 개방했죠? 나누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이야기하세요 시켰어요. 5분 동안. 자, 이 자아 개방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누고 싶은 나의 이야기. 그게 비록 창피할 수도 있고, 자,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내가 계속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부끄러웠던 나의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힘이 두려움을 없애더라. 그리고 10번, 자, 자아 강화의 법칙 시죠. 자아 강화의 법칙. 자아를 강화시키고, 즉 나를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든다. 이것도 이제 아까 열정과도 같은 맥락인데, 사랑이 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두려움이 크면 사랑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정의 의자에는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큰 감정이 사랑이냐 두려움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1번, 자, 반복의 법칙 시작. 반복의 법칙.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반복입니다.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최소한 21일 이상 집중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미션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 뭔가를 내가 목표를 가지고 반복한다면 뭘 반복해 보겠느냐. 자, 21일 동안 반복하면요,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면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보세요. 근데 매일 같이 하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1번을 오셔야 돼요. 센터에 그래서 21번을 출석을 해라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김용호 선생님 오늘 몇 번째죠? 출석? 주일을 4번째 분 같은데. 주일은 4번째. 목요일 포함시키면요? 8번.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빨리 이제 21번을 채우시면은 아마 센터 오는 게 편안해질 겁니다. 편안해지면 오고 싶어지고요. 계속 오다 보면 더 편안해지고 몸에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를 오래 다닐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자주 오는 겁니다. 띄엄띄엄 오잖아요. 띄엄띄엄 오다 보면은 오는 게 어색해져요. 여기 이제 소감 스피치 시키다 보면은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니까 참 좋아요 이런 분 있죠. 이분은 아직도 패턴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재순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 오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오려고 그러는데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왔어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 이분은 이제 오고 싶은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센터에 오는 게 편안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센터 오는 게 아직도 어색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빨리 센터를 잘 활용하려면은 억지로 오는 패턴을 오고 싶은 패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단기간에 21번 이상 빨리 훈련에 참가를 해서 내 몸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연단에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많이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하철 습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21번 정도를 지하철에 나가서 계속 쓰다 보면은 지하철 서는 것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민디킴 선생님이 이미 21번 넘어서서 50번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하철 스피치. 지하철 솔직히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민디킴은 지하철 스피치보다도 이제 제가 볼 때 자아 개방이 더 중요하죠. 자아 개방. 지하철 스피치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스피치 훈련을 하기보다는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속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은. 왜냐하면 이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지,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 앞에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스피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겠지만, 근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지하철 스피치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힘 빠지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변화 코치로 사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애정 결핍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누군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훈련 포인트는 저는 참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스피치도 이 참 만남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만남 지킴이를 제가 시켜드립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숲을 걷기도 하고요. 숲을 걷기라는 것은 이렇게 불타고 있는 숲을 위로 걷는 겁니다. 자, 불타는 숲을 위로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이 없을 거예요. I was uncertain. 나는 확신이 없었다. Now I am unstoppable. 그렇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이게 앤서니 라빈스가 한 이야기거든요. 멈출 수 없는 발걸음. 자, 이 앤서니 라빈스가 1980년대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책을 쓰면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참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의 한 부분으로 숲을 걷기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한 2,000명이 참가한 세미나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 과정은 3m를 숲을 태워서 걷게 만들고, 고급반은 12m를 걷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불타고 있는 숲을 보면 어떨까요, 느낌이? 엄청 두렵겠죠. 그렇지만 걷다 보면은 멈출 수 없는 발걸음으로 걷는 거죠. 걸었을 때 어떨까? 이걸 이제 그 창시자는 톨리 버컨이라는 사람이에요. 톨리 버컨이 77년도에 숲을 걷기, 그러니까 Fire Walking Institute of Research and Education, 그러니까 이제 파이어 세미나, 숲을 걷기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83년도에 앤서니 라빈스가 교육을 받고 자신의 대중 세미나에 이 숲을 걷기 세미나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센터에도 이걸 몇 번을 했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몇 년을 한 3, 4년 정도 했나? 자, 여름에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숲을 걷기를 이제 지하철 세미나 스피치로 바꿨죠. 지하철 스피치와 숲을 걷기 세미나는 사실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둘 다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하철 스피치는 왜 중요하냐? 자, 대중 스피치 능력과 세일즈 능력이 정비례하더라. 최악의 두려움과 창피함을 경험하면은 최고의 자신감과 열정을 끼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하철 스피치를 할 수 있다면 세일즈와 강의를 하는 건 아주 쉽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기업체에도 교육을 시켰어요. 에팀이라는 기업체 아세요? 에팀? 에팀 몰라요? 속옷, 여자 기능성 속옷. 이 사람들이 기능성 속옷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 기능 속옷을 입으면은 뱃살이 들어가고요. 몸매가 좋아진대요. 그런 영업 회사예요. 자, 그 영업 회사의 영업 사원들 대상으로 이제 지하철 스피치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아는 분 계세요? 아이고, 이문태 코치는 알겠죠? 네. 부천에 있었어. 이름은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하철 스피치와 숯불 걷기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정신이고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태도, 멈출 수 없는 무한 도전의 마음이다. 내 안에 잡는 그인을 깨우라. 왜 이걸 할 수 있느냐? 자,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해보면은 다 가능하죠. 숯불 걷기는 해보면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이지 실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하철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선생님. 예. 김영호 선생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기 이전에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기 전에는 많이 두려웠겠지만 실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정말 두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선생님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 찬송가를 부르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밖에서 전도를 하는 것, 응? 나중에 뭐 또 선생님이 혹시 압니까? 신학대에 가서 또 목사님이 될지,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는 것,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두려운 일로 느껴지지만 실제 해보면 두렵지 않은 일이라고요. 해보면 다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해보기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해봐야 돼. 일단 거기까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